예, 안녕하세요. 주경철입니다. 떨리네요.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총장님, 그리고 소장님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만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학생들도 있고 그런 자리에서 강의하라는 건 줄 알고 왔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 분위기가 이거 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바다에서 역사를 보다입니다. 좀 전에 무슨 전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달에 왔던 이근 교수가 저랑 경제학과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래 수학 잘하니까 너는 그냥 해라. 요즘 가끔 보면 너 그거 재밌니? 그러면 재밌대요. 그래서 저는 암만 해도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인문학 쪽 직접 인간 사회를 직접 보고 이렇게 서술하고 이게 훨씬 더 재밌지. 수리적으로 근데 그쪽 경제학자들은 이제 수리적인 그런 모델을 해서 이게 짝짝 맞아 떨어지는 수학적 논중의 상쾌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좀 관점을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보면 어떨까. 그래서 잡은 키워드가 말하자면 이제 바다죠. 아마 이게 고갱의 그림인데 이제 이 제목이 딱 우리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학문의 상징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쭉 공부해온 거에 문제의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거죠. 원래 중국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역사상 대부분의 시기에 왜 언제부턴가 오늘날 세계에는 이 서구 문명 이게 앞서 나갔는가? 저는 이게 두 개 같아요. 세계화를 먼저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산업화에 먼저 성공을 해서 두 번의 점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세계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이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분기라고 하는 최근에 많이 언급됐던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분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쭉 진행돼 나오다가 뭔가 큰 굴절을 겪었다는 건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컨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인도 이게 적어도 18세기 말 19세기까지는 세계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그때까지도 서구는 그렇게 앞서가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비교적 최근에야 만들어진 거다. 19세기 초에 가서야 이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산업혁명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거를 가지고 역사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왜 그때 그런 식으로 대분기가 이루어졌을까? 그거에 대한 준비 기간, 그것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게 이 대항해 시대, 세계 문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갈등을 벌이고 서로 상호 협력하고 하는 그 무대가 만들어진 그거를 서구가 판을 깔고 거기에서 어떤 선두자리로 올라선 것이 종국적으로 이렇게 서구가 앞서 나간 시발점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 시각을 바꿔서 접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관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보는 방향으로만 보고 사고하는 방향도 이게 되게 정해져 있는데 일부러라도 생각과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해양의 관점에서 역사와 문명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가 이 표면의 70%가 바다죠. 바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인간의 삶에 역사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면 무슨 아시아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거대한 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발전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로 가까이 올수록 이 발전을 이렇게 더 드라이브하는 어떤 모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월터 롤리 같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영국인 모험가, 정치인 뭐 이 정도 되겠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사람은 이제 엘프리드 머헨이라고 20세기 초 미국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해군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 정도 됩니다. 당대 이제 최고의 그 전략가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영국이 이제 일취월장에서 세계 패권을 향해 막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이 나오고 바다를 지배해야 된다.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면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머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동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부 팽창을 해서 이제 끝까지 왔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 그럴 때 아직 미국 내부가 재정리가 안 됐는데 이 내부를 먼저 다져야지.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다. 미국의 운명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지만 맞는 말 같아요. 20세기가 미국의 세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의 가장 그 중요한 흐름 이거를 그 틀을 지은 게 역시 머헨의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문명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나 싶어가지고 중문과 교수한테 친구한테 야, 요새 그 코어퍼스 무슨 뭐 데이터베이스 잔뜩 있으니까 거기에서 중국 문헌에서 바다 그리고 바다를 지배한다 뭐 이런 거 혹시 있나 한번 좀 찾아봐봐. 그랬더니 며칠 이렇게 돌려보더니 전혀 안 나온대요. 그럴 것 같아요. 중국에서의 바다라고 하는 거는 중화 이게 있고 바다라고 하는 건 이걸 둘러싸고 있는 먼 어떤 어두운 세계 뭐 이런 거지 거기를 나간다, 경영한다, 더 나아가서 지배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이 텔루로크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원래 있던 단어인데 사실은 거의 쓰이질 않아가지고 사전에도 거의 등재가 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대륙 지배. 그에 반해서 이제 탈라소크라시, 해양 지배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많이 쓰였어요. 역사학에서도 고대 아테네, 이거 사실은 땅을 지배한 게 아니라 바다를 지배한 거다. 이 해양 지배 제국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대륙 지배 이런 거는 많이 쓰질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푸틴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는 그 알렉산드르 두긴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 사람이 1990년대부터 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러시아의 운명은 유라시아 중심부에 신성하고도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팽창 방향이 따지고 보면은 우크라이나예요. 거기가 이제 곡창지대고 슬라브 세계와 유럽 세계의 중간 지점이고 그 중동 지역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바다고 그래서 1990년대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가 아닐까 이건 1990년대 지정학자들이 이미 얘기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이런 두 개의 용어 개념 대륙 지배 세력과 해양 지배 세력 이런 것이 지금 충돌하는 게 현재 우리 세계를 이렇게 좀 해석하는 큰 그 키워드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류에게 바다란 뭐냐? 우리 뭐 육상 생물이죠. 그런데 해상으로 확산하고 해상 자원을 이용하고 이거 굉장히 최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류 초기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중요 무대였고 역사 발전을 촉진시키는 모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공은 서양사인데 이렇게 여기저기 잘 모빌라이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아시아를 좀 새로 규명을 해보자. 다시 디파인을 하고 미래를 뭐 조망하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해양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아시아를 생각할 때 중국, 몽골 뭐 이쪽만 생각하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쪽 그 광대한 해양 세계를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양 아시아는 대륙 아시아만큼이나 중요하고 이 지도상의 착시 현상인데
인도네시아의 그 섬과 섬으로 둘러싸인 그 내해, 요게 이 적도 지방에 이게 짧아 보여서 그렇지, 그 자체가 지중해보다 길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구본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 세계에서 인도양과 이 동남아시아 이쪽의 해양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이게 파워풀한 세계였으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새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50년, 2075년 이때가 되면 인도가 세계 3위고 인도네시아가 세계 5위가 되고 뭐 이런 예측도 하잖아요. 뭐 그런 저런 거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주목했던 그 부분, 근대 세계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항해 시대,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요거에 대한 책을 쓴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요거에 좀 착안을 해가지고 약간 확대해서 바다 인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바다의 관점에서 조망한 그 책이 있거든요. 무모한 짓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에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그래서 먼저 요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그 원래 주목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앞과 뒤, 그거를 뒤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세계의 중심이 어딜까? 뭐 중심이라는 게 있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정을 해본다면 유라시아의 중심 무대는 인도양 같아요. 이쪽에 중요한 세력들, 인도, 뭐 동남아시아, 멀리는 중국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중동 세계, 아프리카 동쪽 세계, 그 다음에 또 다시 간접적으로 유럽, 이쪽이 이 인도양에 들어와서 여기서 상호 교류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대죠. 대략 한 1000년경 정도 되면은 아라비아 남쪽인 아덴에서부터 중국 남부, 광저우 여기까지 해로가 벌써 열려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황당해 보이지만 그 허구, 그 이면에 있는 역사적인 실체는 이 장사꾼 이야기거든요. 장사꾼, 뭐 도둑, 해적, 이 상인들이 중국 남부에 들어와서 거류지를 형성을 하는데, 문자 그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대학살을 당했는데, 대학살을 당한 사람이 10만 명에서 20만 명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의 10분의 1 수준인 시대에 10만에서 20만 명의 거류지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계속해서 자기 내륙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해양 세계와 어떤 연결을 이제 타진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가 그리고 송대에 이르면은 중국 선박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팽창해 가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 너무 역사를 그냥 점프를 하고 있네요. 원나라, 몽골,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몽골이야말로 가장 그 전형적인 육상 세력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유럽사에서 가장 해양력이 발전했던 시대예요. 그 이전 시대 송나라의 그 발전했던 수군, 더 나아가서 해군, 해양 무역, 이런 그 요소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생각보다 그 해양 쪽의 발전이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발전이 아마 계속 됐다면은 근대 세계의 해양 패권, 어쩌면은 세계의 패권을 중국이 먼저 장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이 정화의 남해 원정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그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1405년에서 3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인도양 세계를 이제 돌아다닌 거대 선단을 만든 거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다. 이건 뭐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뭐 굉장히 몬순을 이용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해로였죠.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사이즈예요. 이 주축 선박을 보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기록에 따라 130m, 크게는 150m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른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그 손흥민이 죽으라고 뛰는 그 축구장이 110m거든요. 그러니까 130m면은 축구장보다 큰 배라는 거죠. 요게 지금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입니다. 테니스 코트만 해요. 정말 작습니다. 콜럼버스가 세 척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세 척의 배를 여기다 그리면 한 척, 두 척, 세 척 여기 다 들어가요. 이 배는 20세기 초가 될 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입니다. 요런 선박이 한 척이라는 게 아니라 약 60척. 그 외에 크고 작은 선박을 합치면 한 번 떠날 때 200척에서 250척 정도가 떠났다는 건데 이 정도의 해양력이면은 이건 뭐 다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해양력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양 국가? 중국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 공학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셔서 미리 자수를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목재로 이만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 목재의 그 성격상 이렇게 더 커지면은 이 해양의 이런 그 파도 이런 거를 잘 견디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게 V자형이면은 아마 80m가 최대고 U자형이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공학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이 중국 바다에서 저기 배의 일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비율을 따지고 보면은 100m 이 정도가 없는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가 중국의 해양력이 가장 강력했던 때죠. 그래서 이걸 보고 미스터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지가 잘 모르면 미스터리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지가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사가 그렇게 내륙에서만 진행되어 온 게 아니라 이제 오랜 기간 발전해 온 결과라는 거죠. 진짜 미스터리는 그걸 왜 버렸냐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유지했으면은 서구 세력이 이렇게 쉽게 인도양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이걸 왜 버렸을까?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가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같아요. 여기 이거 같아요. 그런데 단어가 없네. 북방 유목민족. 중국사 보면 맨날 그 북방 유목민족이 이렇게 희미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지도자 나타나고 그러면 그 강력한 기마민족, 그 군사력을 농경민족이 막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명초에 몽골이 다시 이게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우리가 지금 한편으로 국가의 모든 재력을 다 쏟아서 바다로 나가면서 동시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군사력을 어떻게 막냐. 지난 역사를 봐라. 그러니까 이거 한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해금 정책이죠. 바다를 막고 북쪽으로 집중을 하자. 중국은 그야말로 내향적, 여기 있군요. 북방유목민족. 중국은 내향적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어서 유럽이 전 세계의 바다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해상 후퇴, 그리고 바로 그에 뒤은 유럽의 해상 성장, 이게 근대 세계사의 그 방향을 이렇게 굴절시키는 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데 우승 후보가 나 그냥 갈래. 그러면서 운동장 떠나버리고 엉뚱한 녀석이 들어와서 이제 우승을 한 거죠. 사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중국의 그런 국가 정책, 이거 위태롭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반드시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역사의 흐름, 우리가 이제 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역시나 중국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뒤처지고 실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은 이게 이제 중국사와 유럽사의 가장 큰 특징인데 중국은 제국의 역사가 쭉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는 작은 단위로 요즘식으로 이제 국민국가 단위로 나뉘어져서 그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각각 중에서도 뭐 프로이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육상 세력의 성격이 훨씬 강하고 네덜란드, 영국, 한때 스페인 이쪽은 이제 해상 세력의 성격이 강하죠. 그 두 세력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게 근대 유럽사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데
유럽이 이제 바깥으로 팽창해 나갈 때 고와 같은 국민국가 단위에서 국가와 자본이 결합한 이런 방식으로 팽창을 해 나가요. 요거는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국가와 자본이 결합한 방식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이 아시아로 들어왔고 네덜란드가 어딜 갔고 그러면 그냥 국가가 군대 끌고 가서 이렇게 정복하고 착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방식은 오래 못 가요. 한 번 대박 그리고 끝 이러면 안 되고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업조직이어야 되죠. 상업조직이 거래 관계를 두고 지속적으로 교역망을 확대하되 그 뒤에 국가가 이제 서포트하는.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과 자본의 운영 방식이 결합된 게 동인도 회사 방식이에요. 얘네는 회사면서 군대도 유지하고 나가서 요새도 건설하고 조약도 체결하고 이런 거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회사로 먼저 팽창을 해 나가서 말하자면 지점들을 쭉 건설을 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근대 초에 한 것은 해양 네트워크의 건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내륙으로 침략해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 식민 지배를 합니다만 초반에는 이거죠. 해안 지역을 지배하고 지점들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유럽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해 나간 첫 번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세계사 쪽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전에는 중국에서는 중국사가 진행되고 인도에서는 인도사가 진행되고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의 역사 흐름이 진행되고 다만 약간의 그 교류가 있는 정도였던 데 비해서 이제 바닷길이 열리면서 이게 이 문명권들이 서로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이제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유럽이 중국을, 중국이 인도를, 인도가 아프리카를 이런 거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의 흐름 속에 이제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본격적인 세계사 이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죠. 사람, 물자, 농작물, 병원균. 요즘 병원균 많이 주목을 하죠. 이때서부터 이 시기에는 천연두, 그 다음에 이제 범선의 시대가 지나서 증기선의 시대 되면 콜레라. 요즘 비행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됩니다만 병원균의 확산 같은 것도 사실 이런 거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 지식, 사상, 종교,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뒤섞이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바다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다 똑같아지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계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힘, 자본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격이 바깥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팽창해 나가서 그것들을 집어삼키든지 동화시키든지 하는 그 글로벌한 힘이 작용을 하는데 로컬 차원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변형시키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게 제가 볼 때 그게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문화. 그 다른 요소들 중에서 특히 문화가 그 힘을 이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뭔가 동일한 듯 하면서도 로컬 차원에서는 다 다른 어떤 모자이크 상태로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컬 현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분기 현상은 이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세계화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특히 15세기 이후에 바다를 통해 더 가속화되고 대규모화됐는데 이런 흐름에 이제 선두에 섰던 것이 유럽이죠. 그 유럽이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강화한 게 2차적인 구조변화 산업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여기서 이제 1분 내에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 인류가 늘 직면했던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 이게 환원해 보면 하나는 식량 문제, 하나는 에너지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죠. 인구가 늘어나면은 농업 생산이 결국은 그걸 지탱해 주지 못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결국 그 바탕을 갉아먹어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요거를 해결한 어떤 솔루션을 찾은 거죠. 그래서 보통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농업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사실 농업혁명 없이 산업혁명 불가능하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혁명, 그 다음에 증기기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농업혁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일드 레이셔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봄에 파종할 때 하나를 뿌렸을 때 평균적으로 가을에 몇 알을 걷는가? 중세 밀농업을 보면은 4대 1이 채 안 돼요. 4알 거두면 하나를 다시 내년에 뿌려야 되니까 놔두고 3알 먹는 거죠. 1대 2가 되면 흉년이고 1대 2가 2년, 3년 지속되면 이제 마을에서 굶어 죽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요게 1대 10이 되면 잉글랜드 이런 데서 1대 10이 되면 요새 보면 참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인류사를 처음 바꿔나가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죠. 근데 산업혁명 역시 세계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잉글랜드 내 증기관이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 만들어낸 그 상품을 시장에서 내다 팔고 면직물이라고 그러는데 영국 내부에서 한편으로 직물업 발전시키면서 그 면을 자체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식량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미국 남부의 그 플랜테이션 뭐 이런 데서 면을 그 원면을 수입하고 식량도 수입하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생산해서 다시 전 세계에 팔고 이렇게 본다면 산업화라고 하는 건 역시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그 이전에 준비된 세계화 이 등에 엎혀서 이제 그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사이클이 깨진 거죠. 그 인구가 증가했다가 굶어 죽었다가 뭐 이게 아니라 부가 증대하면서 동시에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나온 그 솔루션이 그러면 영원히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한 200년 정도 지속된 이 1차 산업혁명 때 얻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바톤 빌리언이라고 영국의 그 경제학자가 만든 개념이죠. 하루 1990년대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1달러예요. 하루에 1달러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 먹고 입고 뭐 조명, 난방 모든 거 다 해서 하루에 1달러. 이게 10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기준은 2달러죠.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7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1차 산업혁명, 요새 4차 그러는데 1차 산업혁명 아직 글로벌하게 퍼지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인구가 앞으로 100억까지 뭐 늘어날 거라고 추산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더니 아직도 어디서든 지금 밀값 올라가지고 굶고 그러니까 이 식량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에너지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한 200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래서 그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되 바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혹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6, 17, 18세기 그것을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한만 해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져 왔는가? 또 19세기, 20세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래서 이걸 좀 보편사, 통사, 이걸 확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사시대 때부터, 말하면서 제가 웃기네요. 선사시대 때부터 현재까지를
바다의 관점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 제일 뒷부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and that's good, all that's good. 다, 그러면은 다 잘 이제 설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점만 제일 앞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 요걸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바다가 중요했다. 지금도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로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류의 확산이에요. 아마 지구상에 사는 생물종 중에 이렇게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건 호모사피엔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산이 됐냐. 걸어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걸어갔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바다를 건너서 확산이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를 베링기아라고 하는 저쪽으로 걸어서 넘어갔겠냐, 아니면 이 해안을 따라 바다를 통해서 확산됐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일단 놔두고 오늘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으로의 인류 확산입니다. 그걸 보는 이유는 그걸 보다 보면 바다에 대한 개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지 않겠구나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인도양까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아마도 중국 남부와 타이완, 여기서 출발한 그 어떤 집단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이 수가 늘고 한편으로는 이 인도양 지역으로, 한편으로는 이 태평양 지역으로 확산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증거로 보건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인류학적인 연구, 고고학, 유전자 분석, 무슨 도자기, 뭐 이런, 그 다음에 언어학, 다 언어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쪽 지역으로 이제 점차 팽창해 나간 게 분명해요.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곳은 이스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쪽 말로 라파누이. 이거는 제일 가까운 섬이 1600km. 여기서 남미 대륙까지가 2000km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이렇게 고립된 지역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땅에서도 1600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고립된 지역인데 바다에서 1600km 떨어져 있다. 이거 정말 고립된 지역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언젠가는 여기를 왔으니까 여기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 유럽인들이 처음 태평양 들어왔을 때 어딜 가보면 사람 살고 있고 어딜 가보면 사람 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모든 섬마다 사람이 살고 있지? 그리고는 네? 수면이 낮아서 그때는 땅이었다. 그래서 이게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바닷물이 올라와서 섬이 됐다. 그거는 2억 년 전이에요. 그 판게아 이론. 다 모든 게 하나의 대륙이었다. 이제 갈라져서 이게 오늘날 이런 게 됐다. 그거는 조금 멀어요. 2억 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다로 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아주 쉽게 답을 해요. 우연히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막 그 바람 불고 풍랑 만나가지고 휩쓸려서 옆에 섬 간 거죠. 거기 있으니까 물도 있고 살기 좋네. 그래서 사는데 또 그 다음번에 또 맨날 왜 고기 잡다가 풍랑을 만났는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모든 섬에 다 우연. 이 풍랑과 바람 때문에 이렇게 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생각이셨죠. 그게 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러면 이제 이 섬에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면은 이렇게 갔다는 얘기인데, 이곳의 바람과 해류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표류를 했다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 확산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요 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해류가 카누나 뗏목을 이쪽으로 자꾸 밀고 간다 하는 것이 동쪽으로 확산하는 요소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어떤 섬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인구가 늘었든지 뭐 사는 게 힘들어졌든지 일부 집단이 이 섬을 찾으러 나간다. 그럴 때 아, 인생 뭐 있어? 그냥 한번 가다 실패하면 죽지. 이럴 순 없잖아요.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와야죠. 그런 보장은 있어야 이게 나가죠. 그래서 나갔다가 아닌 게 아니라 실패했다. 한 달 정도 탐사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확산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어떻게 그리가 그 옛날부터 그거를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가는 거를 그 방식을 개발을 해서 바람에 거슬려 심지어는 이쪽에서 바람이 오는데도 그걸 타고 이렇게 간다. 직관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잘 몰랐는데 공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베르누이의 원리야 충분히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하여튼 이쪽으로 확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3,000년, 4,000년 동안 바다로 확산한 그리고 거기서부터 산 이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한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섬에 갇혀서 거기서만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남은 이 무주공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바다가 땅과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거기를 이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용하고 서로 교통하고 그러니까 그곳을 왔다 갔다 한 그 사람들의 항해술이라고 하는 거는 한 2,000년, 3,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면서 완성된 아주 고도의 지식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항해를 안 하죠, 이제는 뭐 GPS 있고 해도 있고 다 통신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다니지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무슨 별 바라보고 항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드디어 명맥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전문가인 마우 피아일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번 원거리 항해를 하겠다. 그래서 카누를 만들어서 무슨 하와이에서 어느 제도, 여기서 캐롤라인에서 어디 초장거리 항해를 완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연을 해 보이고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자신이 저쪽에서 말하는 팔루라고 하는 이게 최고 항해인, 그러니까 파일럿이에요. 사람들의 항해 이거를 인도하는 방향을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자신이 그 능력을 이제 개발을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그 자격증을 줘요. 그 사람 믿고 지금 목숨 걸고 나가는 건데 이 사람이 5살에 자기 할아버지가 선발해서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16살에 시험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본 내용이 이거예요. 기말고사. 자, 가장 중요한 게 별자리입니다. 이 사람들 별자리 보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지금 이 철에 해가 질 때 저별이 뜨니까 이게 무슨 방향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춘천에서는 별자리가 잘 보이나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제 별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바닷가 보면 이거 엄청 많잖아요. 별자리 200개, 300개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로 이게 북극성, 남십자성 뭐 쫙 이게 하고 싹 엎은 다음에 다시 또 무슨 별 이 정도는 200개, 300개 정도 읊어대야 돼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별자리, 물 색깔, 파도 모양, 바람 소리, 구름, 새, 바다 생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찾아간다는 건데 뭐 심지어는 물속에 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느낌으로 지금 어디쯤 되겠나요? 뭐라든지 이제 원래 떠날 때는 그냥 방향을 대충 잡고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가다가 한 몇십 킬로 정도 전 되면은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카누에 이렇게 앉든지 들어 누워서 밑에 흐르는 물소리 같은 걸 이렇게 귀로 듣고 그러면서 이제 미세 조정을 하면서 찾아간다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이제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 야, 다 왔다. 뭐 그러는 거라고 그럽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파도가 그 파도 같고 그 색깔이 그 색깔 같은데 이게 몇천 년 동안 쭉 이어져 온 그 사람들에는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카누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카누가
우리 지금 머릿속에 카누 그러면 그려지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노졌든지 뭐 이렇게 경기할 때 두 사람, 이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역사 기록을 보면 200명도 타고 그래요. 두 개의 나무를 이렇게 두고 사이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고 돛 달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주한다고 했을 때 이런 선박 4, 50척이 떠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저걸 어떻게 가능한지, 저 출렁출렁 할 텐데 저기서 이렇게 무슨 북극성 꼬리에 여기를 맞추고 이걸 뭐 해수면에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는데 우리는 배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저런 거를 이용해서 간다고 그럽니다. 이걸 보면 이게 이 바다라고 하는 게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양 공동체다. 바다로 인해 고립된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교역하고 교류한 생활 공간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육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게 무주 공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오용 사례가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이 남태평양에서 핵실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와서 여기 사람 안 사는데 그러면 거기서 핵실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 남에 살아가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뭐 수소폭탄 실험해가지고 뭐 한 게 가장 대표적인 오용의 사례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의 역사를 본다고 할 때 일단 바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로 잡아야 돼요. 저게 무주 공간이 아니라 땅과 똑같다. 저기서 사람이 살고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통찰,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고대사와 연관해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해양 실크로드 있잖아요. 중국 남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말라카 해협 지나서 인도양 거쳐서 인도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세계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그쪽 상품들이 중국에 오고 중국의 상품들이 아주 일찍부터 그쪽에 전해지고, 우리 이제 이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해양 실크로드의 종점은 중국 남부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한반도 남부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뭐 요새는 다 고대사 연구가 다 고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서 거기 나온 유물 해석해가지고 이제 역사를 새롭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제 백날 읽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땅을 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유리구슬이에요. 몇백 개가 나오죠. 그 중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일부는 이제 랩에 가져가서 깨고 뭐 조성 분석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가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보면은 베트남, 인도 남부, 뭐 그다음에 이거 영향을 준 것은 더 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 남부와 일본까지 이렇게 전해진 걸 보면은 아마도 이쪽 길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상 실크로드는 종점이 중국 남부가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더 이제 과감한 가설을 제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고대 국가 건설 그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이러이러한 길을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의 국가 형성이 이런 길이 있거든요. 항시 국가. 항구가 부유해지고 그 항구 도시 몇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해양 국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금관가야 이런 거는 그런 길을 통해서 뭐 철을 수출하고 뭘 수입하고 뭐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고대 국가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관점을 넣고 한국 고대사를 보면 조금 다른 이미지를 이제 앞으로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사가 끝나고 이제 현대를 이게 시간 되는 데까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및 가까운 미래,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바다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죠. 뭐 수송, 업, 자원 채취, 정보 이동. 그래서 바다가 인류에게 더 큰 풍요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악용되고 있죠. 밀수, 해적, 무엇보다도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다에 일어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바다가 어떻게 이용되며 어떻게 오용되며 어떻게 위협적이며 요거를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당장 눈에 띄는 거는 뭐 어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무역이에요. 화물 운송의 8, 90%를 컨테이너선이 담당하고 거의 6,000개가 넘는 글로벌 항구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세계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는데 그 무역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항상 항구예요. 여기서 뭔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영화 보면 항구에 그렇게 깡패들이 많아서 맨날 칼부리 많은 그 깡패 영화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을 싣고 내리고를 다 이렇게 바리바리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거 국무부에서 배 한 척을 잡아가지고 아이템별로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적재돼서 어떻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디스트리뷰션 되나. 쭉 연구를 해봤더니 5,000톤을 적재하는데 6일, 10일 동안 항해한 다음에 하역하는데 4일. 전체 비용 중에 항해는 12%고 적재 하역의 50%인데 아마 이 케이스가 조금 예외적이라 이게 낮게 잡혔고 실제로는 60%, 70%일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한 그 문제가 컨테이너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박스에다가 다 싣고 와라. 그러면 이거 채로 배에 싣고 이거로 내리고 트럭이든 기차로든 다시 디스트리뷰션하고 이거를 사업화에 성공한 사람이 맥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를 한 척 만들어서 그걸 실험을 해 보였어요. 그랬더니 톤당 적재 비용이 5.83달러에서 16센트. 이게 세계 경제를 바꾼 거죠.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단순한 게 세계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950년대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아마 베트남 전쟁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물자를 거기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컨테이너선 요즘 큰 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죠. 지금 이게 좀 약간 옛날 사례긴 한데 24,000 TEU. TEU는 20ft equivalent unit이니까 저게 옛날식의 그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 요즘은 이제 40피트짜리 더 큰 거가 많이 쓰인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지금도 계산할 때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몇 개 싣느냐인데 2만 개를 넘게 싣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항구들이 다 아시아에 있고 부산이 아마 세계 6위 정도 돼요. 한국의 수출입 물량의 99%는 해운입니다. 만약에 이 바닷길을 끊어지면 우리 굶어 죽어요. 아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저 케이블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이거의 99%는 해저 케이블로 다니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인공위성을 뭐 10,000개를 띄워서 어쩌고 한다는데 그거는 아직 좀 요원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광대역 정보는 이거로 밖에 움직이지 못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해저 케이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이 한번 자기네 나라 들어오는 저 해저 케이블 끊어져가지고 며칠 동안 손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하러 갔는데 컴퓨터 안 켜져. 그러면 그냥 놀아야죠 뭐 요즘에. 이게 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 보고 야 너 아직도 혁명 꿈꾸니? 그러면 너 돈 좀 써서 잠수정 만들어가지고 이거 끊어. 그러면서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역으로 하여튼 이게 어쩌면은 해운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일지도 몰라요. 앞으로의 해군은 이거 지키고 이거 도청하고 하는 거 막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어업이니 뭐니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환경 문제도 잠깐 좀 보죠. 이게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바다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왜 비닐봉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플라스틱. 그거는 인간이 수거해서 없애지 않는 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강으로 간다는 얘기고 강으로 간다는 건 바다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육상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투입돼서 뭐 1초에
덤프트럭 한 대씩 지금 뭐 버리는 꼴이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들어간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 빙빙 도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대한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 GPGP라고 하는 Great Pacific Garbage Patch. 면적이 16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프랑스보다 커요. 러시아보다 좀 작습니다.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하면서 다 볼 것 같지만 배와 비행기는 맨날 같은 데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으면 잘 못 봐요. 그 미국에 이제 이런 그 괴짜들 많죠.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그 요트로 내가 가야지 한 녀석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네요. 그래서 발견을 해서 세상에 알려졌죠. 이 문제 뭐 당연히 심각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없애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들 지금 제기가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사진이 이거예요. 저 위를 날아다니는 새가 봤을 때 알바트로스 이렇게 보면 먹을 거 되게 많네. 그러면서 계속 물어다가 지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바보야 그거 저기 스위스 칼이야. 그러다 얘네들 눈에 볼 때는 이게 멸치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해다가 먹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골프공이야. 그런데 얘는 그게 무슨 큰 뭐 알 같은 거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먹이고. 그래서 요렇게 새끼 새가 요 모양으로 발견이 됐어요. 장폐색으로 죽어가지고 썩어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요걸 이렇게 요 안에 걸 다 조사해 보니까 550개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야 먹이 되게 많은데 내가 발견해서 매일 거기 가서 집어다가 먹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가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런 사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같은 것도 뭐 많이들 이제 주목해서 제가 새삼 덧붙일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가 처음에 이제 주목받은 게 멕시코 만류라고 있잖아요. 이쪽 멕시코 쪽에서 이렇게 큰 바닷물결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위도가 그렇게 높은데도 유럽하고 미국이 따뜻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아이슬란드를 놀러 갔는데 아이슬란드 항공 탔더니 앞에 이렇게 자기네들 광고를 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겨울에 뉴욕보다 따뜻해요. 응? 진짜?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도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한 게 바로 이 해류가 따뜻한 기운, 뭐 수증기 뭐 이런 걸 계속 갖다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미국 독립전쟁 그 직전 그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질문이 그거죠. 이렇게 오면 얘네들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온 다음에는 내려가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왜 내려갈까? 뭐 이게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다.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밀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염도도 높아져서 열염분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 때문에 들어왔던 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이 속도까지 계측하고 한 것은 1960년대예요. 1960년대 이제 이 지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 사이클은 서큘레이션 긴 거는 한 1500년에서 1600년 걸쳐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짧은 거는 한 7, 800년. 그러니까 바닷물이 뭐 해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이게 아주 서서히 이렇게 뒤섞이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그 산소를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해저 생물도 숨 쉬며 살아가고 여기 이산화탄소 너무 많으면 부분적으로 포집해서 바다에 저장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합한 그런 기온을 유지하는 게 바닷물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 사막 가보면은 낮에는 막 40도 이러는데 밤 되면은 영하로도 떨어지고 막 5도 춥잖아요. 이 기온 변화가 심한 거는 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이 이제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끊어지면 뭐 끊어진 적이 뭐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 그 고지질학하는 분들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 여기 완전 이제 그 얼음 왕국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느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문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게 지구 자체의 어떤 그런 거가 아닐까? 인간이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 인간의 그런 것이 이런 거를 변화한다는 거는 그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은 해야 되겠죠. 제가 언제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드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예. 지금 끝내라는 얘기네요. 짧게만. 가장 핫한 지역이 이 북극해. 여기에 자원도 많고, 만약에 이 길이 열리면 세계 물리는 완전히 바뀌어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나한테 팔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시 한번 뒤집어졌죠. 그 농담이 무엇일까? 그 진짜 팔라는 게 아니라 북극해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여기다가 군사, 경제적인 기지를 건설하는데 협조해줘. 이런 농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농담은 뒤에 뭐가 있어요. 미래 선박. 아마 빨라질 게 아니라 느려질 거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그 드론 방식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 길게 보면은 인간이 만약에 진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런 데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상 혹은 해 중에 그 주거를 혹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나온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일본 건설회사에서 만든 뭐 이런 거라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뭐죠? 그 저기 3차원 저 프린트 하는 거. 네? 네, 3D 프린터. 그 프린터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간다는 건데 지금은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에서 해상 도시 이 플랜 한번 실험해 볼 사람 그랬더니 우린 이게 손 잘 들잖아요. 대한민국.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나서가지고 지금 이거를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벌집 모양의 이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한 3, 40명 살아보는 거죠. 생존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벌집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한 150명 정도 살 수 있는 거를 실험을 해보고 이게 또 가능하면 그걸 덧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커져서 종래에 한 5만 명 정도의 소도시를 만드는 그런 거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이 저런 걸 한다 그러면은 옆에 울산이 니네만 하냐? 그래서 이제 울산 우리는 해저도시 만들어 볼래 뭐 이러고 있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바다. 미국 해군이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한 척, 줌월트 저런 거 한 척에 또 얼마라 그러죠? 2조 4천억 원 배 한 척에 스텔스예요. 레이더에 안 잡혀요. 저걸로 이제 뭐 중국 해안까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비싸가지고 세 척 만들고 이제 중단했습니다. 양측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무리하긴 해요. 이게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건데 여기까지가 중국 바다. 이유는 옛날에 정화가 다 여기 다녔어. 뭐 이래요. 바로 코앞까지.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 앞에 근데 얼마나 주장이 허접하냐면 이 섬이 원래 중국 거야. 그런데 그게 섬이 아니에요. 막상 가서 보면 암초예요. 이게 이렇게 수면이 만조 때는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떠오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까지가 중국 해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상설 중대재판소에서 졌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의 방식이에요. 그래? 그럼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이렇게 부어가지고 기지 만들고 흙 퍼다가 거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배추를 재배해서 배추를 수확한 다음에 봐, 섬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가 중국 해역. 그래서 앞으로 15년에서 25년 내에 아시아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지 가장 노골적인 문제는 이제 군사력이죠. 현재까지는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워낙 양적으로 팽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뜨거운 역사 무대가 될 테고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1순위 여기, 2순위 여기.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5,500만 명 죽었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억 단위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바다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인류 멸망을 초래할 정말 위협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을 드린 바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바다에서 역사가 진행됐고 역사의 핵심 무대고 어쩌면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고 인류 멸망의 어떤 단초가 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평소에는 바다라고 하니까 그냥 놀러 가는 곳이지 뭐 그런데 한번 이런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역사, 우리 문명, 사회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